네, 안녕하세요. 강신영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 배울 거냐면은요,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 텐데,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과학으로 치자면 지구가 파트가 되는 거고, 당연히 외울 것도 되게 많지만은, 원리를 근거로 여러분들 외우다 보면 되게 쉬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내년에 이제 지구가 원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랑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이제 지구학 선택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기후변화에서 나와 있는데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기후가 변하는 현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발생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좀 바꿀게요. 자, 발생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자전축의 기울기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아이고, 다시요. 다시 자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 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도 발생 원인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사 방향의 변화 두 번째, 그 다음에 공정 궤도 모양의 변화, 그리고 수륙 분포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규모 화산 폭발, 지배 반사의 변화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는 뭐냐면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이걸로 지구 온난화가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봐보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에 대한 어떤 내적 요인에 대해서 이제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요. 자, 그 빙하의 면적 그리고 숲의 면적이 변하면서 지표의 반사율이 달라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 반사율이 달라지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빛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반사가 되는 게 있고 흡수가 되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릴 때부터 좀 들었던 건데, 검은 옷을 입고 나고 그 여름날에 검은 옷을 입고 나가다 보면은요 사람이 되게 더워 보인대. 왜 더워 보이냐 그거였거든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 그렇지? 우리 지구에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게 되면은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되는 게 없다 보니 우리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거든. 근데 하얀색이 돼버리면은 이게 다 반사가 된다는 거야. 왜냐면 하얀색이라는 거는 여러분 중학교에서 공부해봤지만 빛의 3원색이 모두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얀색이 반사율이 좋은 거고 검은색이 반사율이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봐봐요. 빙하의 면적 같은 경우는 빙하가 우리가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그러니까 하얀색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반사율이 감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숲의 면적도 태양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 식물들이, 그지? 그걸 못하게 되다 보니까 반사율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은 양의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면, 자, 화산재가 그 분출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은요. 그 화산재가 공기 중에 떠 있다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다 반사시키게 됨으로써 지구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 햇빛이 차단된다. 그렇죠? 화산재가 있게 됨으로써 차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륙 분포의 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죠. 대륙 이동하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변하면서 기후가 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기 조성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등에 의해 기후가 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구의 외적 요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외적 요인으로는 자, 자전축의 기울기, 그리고 자전축 경사 방향 변환과 지구 공정 궤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자전축의 길이가 커지면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자, 연교차가 커진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진다.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지고 작아지면 연교차가 작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다 보면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지구가 공전하게 되면 이 면적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 자전축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자, 똑같은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 게 이만큼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원리로 인해서 자, 연기차가 커지기도 하고 연기차가 작아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전축의 회전으로 경사방향이 현재와 반대가 되면 공정궤도상에서 여름과 겨울에 나타낸 지구의 위치가 현재와 반대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변하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변한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구 공정궤도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 게 달라진다. 이유는 태양과의 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테 연구랑 이제 빙하코 연구랑 퇴적암 화석 연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화석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어디서 많이 발견하면 퇴적암에서 발견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떤 화석에서 발견된다 만다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변성암이나 화성암 이런 데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퇴적은 말 그대로 쌓인다는 걸 퇴적이라고 하잖아요. 화석이, 그러니까 동물이 죽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다음 이제 어떠한 그
땅을 만들 수 있는 지각을 형성할 수가 있는 그 뭔가를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고 덮다 보면은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나가는 걸 태적이라 그런 건데 아무래도 여기 밑에 있던 그 죽은 생명체 사체 같은 게 좀 잘 보존되어 있으면 우리가 화석이 잘 나온다고 볼 수가 있잖아, 그지? 예, 그렇기 때문에 퇴적하면서 그 발견이 된다. 뭐 변성하는 화강 같은 경우는 화산 폭발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열과 압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화석이 시체가 이제 온전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다 망가지기 때문에 화석이 발견이 안 됩니다. 뭐 어쨌든 퇴적암의 화석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자, 나무나이트 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년 단위 기후변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강세 많은 생산 속도가 빠른 나이트의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자, 나이트 사이의 간격을 조사하면,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기후 변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모 박스 쳐놔주시고요. 자, 코어 연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코어 같은 경우에는 생성 시기와 기후 변화를 추정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기방으로 분석하면 빙하 생성 당시에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자, 산소 동위원소 미를 분석하면 당시의 기온 변화를 추정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이게 빙하로 되어 있는 게 뭐겠습니까? 물이겠죠. H2O. 그죠. H2O가 되는 건데, 그때 뭐 H2O만 있는 게 아니라 대기 여러 성분이 이제 섞여가지고 얘네들 얼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층층, 그러니까 빙하 코어라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그 투모로우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요. 초반부의 장면이 뭐냐면 그게 바로 코어예요. 뭐 드릴 같은 걸로 뚫어가지고 그 안에서 얼음을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빙하가 뭐 이렇게 생겼다. 뭐 얘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쌓이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거를 뽑아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겹겹이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건데 이때 당시에 대기 성분이 아무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2세대 때 대기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3세대 때 대기 성분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기후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퇴적하면 화석 연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화석의 종류와 분포로부터 기후를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빙하기와 간빙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작은 기후 변동이 계속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지구온난화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인데요. 자, 지구온난화. 자, 대기 중에 온실기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수증기도 온실기체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수증기는 뭘 흡수하냐면 적외선을 흡수하고 있죠. 예, 적외선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물 자체가, H2O 자체가 적외선 흡수를 잘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일상생활에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강이나 바다를 한번 가볼게요. 강이나 바다를 딱 가봤었을 때 가까이에서 우리가 물이나 강을 보면 투명한 색이잖아, 그지? 투명한 색인데 멀리서 바라보면 무슨 색이에요? 그게 투명색인가? 투명색이 아니죠. 무슨 색? 파란색이 됩니다. 그럼 왜 파란색이냐 이거예요. 왜 파란색이냐? 보면은 물이 이렇게 투명한 색이거든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투명한 색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적외선을 흡수하다 보니까 청색깔을 갖다가 흡수를 하지 못하고 다 방출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어떻게 보이는 거야? 청색을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요? 푸르게 보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 눈에는 바닷물이 푸르게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물은 우리가 적색 계열을 갖다가 흡수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체크해 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죠. 그리고 메테인은 뭐냐면 CH4라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오존은 이제 우리가 O3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건데 오존층 같은 경우 형성되는 그 화학 반응식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3개의 산소 기체가 만나가지고 2개의 오존 기체를 갖다가 만들어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빙하나 숲의 면적 변화를 비롯한 지표면의 변화,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 분출물 방출, 뭐 대기 조성 변화 등으로 인한 대기 중에 온실 기체 양이 증가한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산탄소 농도가 계속 주기적으로 변한다. 뭐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이제 증가하는 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산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커진다. 즉 이산탄소는 온실기체가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맞게끔 얘네들이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 기온 상승이 돼버리면은 해수의 열팽창 그리고 빙하의 융해로 인해서 얘네들의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면은 육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봐봐요. 땅의 면적이 막 이렇게 있는데 물이 애초에는 요만큼 있었어요. 우리는 이때 대륙의 면적을 갖다가 육지의 면적을 갖다가 한 이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물이 열팽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융해가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육수가 이제 바다 해수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물량 자체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육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가 되는 걸로 보이겠죠. 예, 뭐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열팽창과 빙하의 융해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다시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열팽창이 되고 융해가 일어나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육지 면적이 감소가 된다. 그러면 서식지가 감소되고 곡물에 대한 생산량 또한 감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수량과 증발량에 대한 변화인데 기상 이변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은 이제 끊임없이 평형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모량과 공급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1대1 비율로 이루고 있는데 그 순환량이 너무나 많아져요. 순환량이 너무나 많아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증발량 자체가 물을 갖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증발량 자체가 원래는 평균적으로는 100이었고 강수량으로는 100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이 순환 정도가 막 300, 뭐 이게 300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총량으로 치면 사실 변화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겠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가뭄이 많이 일어나고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건 좋겠어 나쁘겠어? 안 좋겠죠. 예, 그래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육지와 해양의 생태계 변화에 의한 생물에 대한 다양성도 당연히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체로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인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친환경적이면서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국가 간의 협력 등은 아니어도 기업 간의 그 협력 같은 건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 뭐 플라스틱 배터리를 갖다가 전기 배터리로 바꾼다라는 스타 뭐 있죠. 그런 지점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비닐을 갖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한다.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종이 가방을 주더라고요. 100원을 주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제 그래도 환경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환경을 위한 노력 같은 건. 자, 기후 변화에 대한 경향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 전체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자, 특히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그쵸?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쵸? 그래서 생활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메테인, 대기 중의 농도가 크게 상승한 결과 지구 전체에 비해 평균 기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해가 되는 거겠죠? 자, 상승에 따라서 한반도에는 다양한 환경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시. 자, 기후변화로 나타난 한반도의 환경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열대 기후구 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열대 기후구가 나타난 지역이 북쪽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계절의 길이 변화가 나와 있는데 여름철은 길어지고 그리고 겨울철은 짧아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봄꽃의 개화 시기 점차 빨라질 것이다. 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맞죠? 그래서 뭐 봄에 대한 길이가 어때요? 많이 늘어나 있죠? 그래서 개화 시기가 되게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겨울은 또 짧아지고 있는 데이터량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문항에도 나왔던 데이터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꼭 지표는 분석 한번 하고 들어가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 서식지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농작물의 재배지가 변하고 연안수온이 상승하여 난류성 어종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류성 어류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위도별 복사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자, 위도별 복사 에너지 분포, 요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봐줘야 될 거고, 봐줘야 될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어디냐, 우리 그 2단원에서 지구 시스템 있죠? 지구 시스템에서도 한 번쯤 언급하고 갔었을 겁니다. 자,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아지므로 태양 복사량이 적어지고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져서 지구 복사량도 적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여기가 우리가 얘기해주고 여기를 적도라고 얘기해주고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어디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여기를 이제 극지방, 여기를 갖다가 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극지방이라고 얘기해 주죠. 극지방에 얘기해 주게 되고, 위도로 치자면은 우린 여기를 갖다가 저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도 쪽을 갖다가 저위도라고 그래요.
저위도, 그리고 여기를 고위도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봐봐, 저위도 쪽에 에너지가 어때요? 지금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위도 쪽에 에너지가 많고 고위도 쪽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지금 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에너지에 대한 이동이 발생하게 될 건데, 이 에너지 이동을 갖다가 뭘 해주냐면 태풍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태풍이 북상한다 그러지 남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요, 에너지 이동은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이제 이동이 되겠지만은 바람은 또 어디서 부냐면은 이렇게 불어요. 바람은 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극지방에서 적도지방 쪽으로 이제 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봐볼게요. 적도에서 위도 약 38도까지는 에너지 과잉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도 약 38도에서 극지방까지는 에너지가 부족 현상이 나오니까 에너지 양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지구 전체에 대한 양적 균형을 이루고 한다. 에너지에 대한 양적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에너지 불균형에 대한 해소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해수의 순환에 의해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여 지구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전항력에 의해, 전항력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코리올리 힘이라고도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자전에 의해서,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힘, 이것을 갖다 우리가 전항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네요. 전항력에 대해서도 지구는 자전 때문에 생기는 가상의 힘이라고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로 나와 있죠.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개념 중에 또 하나인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과잉과 에너지 부족 선에 대한 어떤 접점 구간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여기가 중위도입니다. 중위도인데 중위도 쪽에서는 이제 바람도 많이 분다. 여러분들 그거를 꼭 캐치해 주시고 갑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우리 앞에서 지구 시스템에서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혼합층이라는 게 있었어요. 혼합층. 그래서 혼합층 쪽은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면 불수록 두껍다고 얘기를 해줬었죠. 저기도 두껍습니다. 알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자, 대기 대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위도별의 에너지 불균형과 전항력에 의해 지구 전체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 순환이 나와 있는데, 단일 순환세포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전하지 않았을 때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전항력이 없는 경우인데, 자, 여기 보면 세기 순환세포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지구가 자전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가 하나의 순환세포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걸 하나의 순환세포라고 얘기를 해줘요. 하나의 순환세포. 근데 이게 자전을 하면은요, 이게 세 개로 이렇게 찢어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로 찢어지는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한번 배워보도록 해볼 거예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순환세포가 몇 개가 형성이 됐냐면 세 개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셋, 여기 세 개가 형성이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 이 세 개는 순환세포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당연히 여기는 외워줘야죠. 그죠? 선생님 왜 헤들리라고 지었나요? 헤들리라는 과학자가 알아낸 순환세포이기 때문에, 순환이기 때문에 헤들리 순환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페렐이 발견한 거예요. 얘는 극인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극순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바람이 분다라는 거는요, 기압차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바람 분다 그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래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도 북극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고기압이에요. 이유는 온도가 낮아서 고기압이 되는 거고, 이제 적도 쪽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다시 자, 여기 적도 쪽은 우리가 저기압이라 그래요.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면 공기 입자 배열 자체가 여기는 좀 흩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소화하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 적도 쪽은요, 공기 입자들이 온도가 낮다 보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좀 입자 자체가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위 면적당 공기가 눌러주는 힘,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얘기해 주잖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힘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제 이쪽이 작습니다. 여기는 작다. 다시 이거를 뒤로 다시 써줄게요, 선생님이. 아이고 다 날라갔네. 다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기압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저기압이 되면서 얘네들 어떤 현상이 이렇게 되냐면은 자전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러한 순환세포를 하나 형성한다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육지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부는 바람이 북풍이 이렇게 불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기압에 대한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은 어디 때문인 거야? 바로 여기 위치와 여기 적도 쪽과 극지방 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인해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여기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얘기해주고 이걸 갖다가 직접 순환이라고도 얘기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간접 순환을 얘기해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로 인해서 지구 자전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순환 세포였거든요. 그래서 페렐 순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바람을 갖다가 형성을 하게 되는데 순환하는 그런 바람을 만들어내는 데는 관여를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생기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간접순환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극동풍, 여기는 편서풍, 여기는 무역풍이 분다. 무역이 많이 활발하기 때문에 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자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는 세 개의 순환세포 모형을 따른다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일 순환세포 모형을 주장했던 과학자 헤들리의 이름을 따서 여기 나와 있네. 헤들리의 이름을 따서 적도 저압대와 아열대 고압대 사이의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부른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극순환에서 나와 있죠. 자, 냉각된 공기가 하강한다. 그래가지고 얘가 뭐라 나와 있냐면은 공기가 하강하면서 얘가 이제 어디로 쪽으로 이동하냐면 저위도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위도 60도에서 상승하여 극으로 이동하는 순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네들이 순환세포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극으로 가는 이런 세포를 하나 형성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상에는 극위도 60도로 극동풍이 분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 그래가지고 극동풍이다. 극지방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자,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혹시나는 높아지면 선생님이 또 하나 가르쳐 드리는 건데 우리가 보통 있잖아, 바람을 불 때 있잖아, 애들이 이걸 어떤 기준으로 얘기해 주게 되는 걸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 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동서남북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서남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북동풍이라 그럽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북서풍, 그리고 이거는 남서풍, 이거를 남동풍 얘기해 주게 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서풍, 북풍, 동풍, 남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우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페렐 순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간접 순환이라고 나와 있죠. 간접 순환. 그래서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생기는 상승 하강 기력이 간접적으로 발생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도 30도에서 하강하면서 고도 이동하는 60도에서 상승하는 순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서풍이 분다고 나와 있는데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나온다라는 거죠. 서쪽으로 부는 바람, 서쪽에서 부는 바람, 서쪽에서 부는 바람. 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똑같이 상승기로 나왔다가 여기 하강,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60도 부근 다시 여기가 이제 위도 30도,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잖아, 그지? 30도 부근에서는 얘네들이 하강 기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60도 부근에서는 얘네들이 상승 기류가 나온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편서풍이 분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자, 헤들리 순환이라고 나와 있죠? 자, 직접 순환인데 적도에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적도에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순환세포를 이렇게 형성한다, 이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적도로 되돌아오는 순환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고, 무역풍이 분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여기서도 뭐 언급은 안 되어 있는데 책에는 얘네들의 기압대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여기가 고기압, 그 다음에 여기를 상승 기류가 나오고 있죠. 여기를 저기압, 그래서 여기를 고저, 그래서 고저 자, 고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저 여기도 고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남반구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남반구. 우리가 지금 북반구만 얘기했는데 남반구랑 이제 북반구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대로 바람에 대한 어떤 예측과 그 다음에 기압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수의 표층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죠. 결국에는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해류가 발생이 된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해류가. 자, 해수의 표층순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해양의 표층이 나타나는 해수의 순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발생 원인은 보시다시피 대기 대순환, 그리고 대륙의 분포, 그리고 전항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기 대순환에 의한 표층 해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무역풍에 의한 발생하는 해류, 동풍 계열의 바람의 영향을 받아 해류도 동에서 서로 흐른다. 제가 아까 말했죠. 바람이 곧 해류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니면 집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욕조에다가 한번 선풍기를 갖다 틀어보세요. 그러면은 선풍기와 반대쪽으로 이게 물이 이동이 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선풍기가 부는 바람 방향으로 물들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부는 방향 쪽으로 물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동풍계열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류도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편서풍에서 발생한 해류는 어디서 어디로 불겠습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양의 서안, 저위도에서 고위도, 그리고 난류 대양의 동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는 한류가 흐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볼 부분이 어디냐면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역시, 여기. 이 중에서도 이제 쿠로시오 해류, 북적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쪽 쪽이거든요, 이쪽.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주는 게 뭐냐면은요, 선이에요, 선. 여기 60도까지가 북태평양 해류까지를 우리가 얘기해 주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북적도 해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부는 이제 동풍, 북동 무동풍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북적도 해류 쪽에서는 물이 이렇게 이동이 됐다가 쿠로시 쪽에서 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가면 이렇게 서로 다 퍼지게 되어 있거든요. 가면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어요. 뭐든 간에 가면 이렇게 퍼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위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봐봐요. 북적도 해류에서 물이 이동하는 동안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 적도라고 배웠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동이 되면서 물의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는 상대적으로는 여기 오른쪽 대비, 그러니까 어디에요? 여기가 동태평양 대비 서태평양 쪽에서의 그 적도 쪽에서 이제 얘네들이 물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난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난류. 네, 난류. 그래서 난류가 이 쿠로시오 해류가 발생이 되면서 쿠로시오가 난류예요, 난류. 난류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북태평양 해류 쪽에서는 이제 물이 또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건데 알다시피 위에는 얘들 어때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 것보다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게 더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온도가 떨어져. 그러면 얘네들 물이 점점 차가워지겠죠? 차가워졌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류라고 얘기해 줍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난류와 한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용존 상수량과 영양염류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영양염류 같은 경우는요 난류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영양염류를 뭐로 생각해 줘도 좋냐면 라면 스프. 그걸 생각해 주면 되는 건데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에서 라면 스프를 부었을 때 어디에 더 잘 녹겠습니까? 뜨거운 물에 더 잘 녹겠죠. 그러니까 영양염류, 염이에요, 염 이온을 띠고 있는 물질들이 되겠는 건데 여기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영양염류가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난류잖아, 난류, 그치? 영양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비. 근데 용존산소량 같은 경우는요, 산소는 기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기체는 아무래도 용해도, 물에 대한 용해도 자체가 온도가 높으면 떨어져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가스렌지에다가 틀었을 때, 그러니까 끓였을 때, 그리고 밖에다 그 냉장고에 넣어놨었을 때, 나중에 보면은요, 여긴 김이 다 빠져 있고, 그죠?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코카콜라는 안에 이산탄소, 탄산이 그대로 잘 녹아 있단 말이야. 왜 그런지를 봐보면은요, 뻔하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도가 낮으면 기체 용해도가 크다. 더 나아가서 뭐 공부한 친구는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압력이 높으면 기체 용해도가 더 큽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류 쪽에서 아무래도 용존 산소량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열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네들이 무슨 방향으로 돌고 있냐면은 시계 방향이죠. 그죠? 우리가 시계를 이렇게 둔다 그러잖아. 그치? 얘네들 시계 방향. 뭐 간혹 가다가 이걸 물어본 학교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여기와 여기는 서로 뭘 이루고 있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반시계 방향이다.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해세 표충순환에서 나와 있는데, 자, 열대순환과 아열대순환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열대순환이 나와 있는데, 자, 무역풍에 의한 적도해류와 적도반류로 이어지는 순환이고요. 자,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 그죠?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돈다.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거죠. 아열대순환으로는 이제 무역풍과 평서풍의 영향을 받아 가장 크고 뚜렷하게 발달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여기가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극동풍에 의해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자, 보시다시피 물이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죠?
이건 편서풍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도거든요. 그죠? 60도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30도와 60도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극동풍이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편서풍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다. 그리고 시계 방향, 남방극선 반시계 방향, 아열대 순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아한대 순환 나와 있는데 편서풍과 극동풍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반시계 방향의 순환이 나와 있는데 이건 아까 전에 어디겠습니까? 남쪽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남반구 쪽에서 얘기라고 그랬잖아, 그지?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사막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사막화. 자, 사막화. 사막 주변의 토지가 황폐해지면서 사막이 점차 넓어지는 현상 같다고 우리가 사막화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주로 고압대가 형성되는 위더 30도 부근에 분포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사막화의 발생 원인으로는 자, 대기 대순환의 변화에 의해 증발량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가뭄이 지속되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산림 벌채 그리고 과잉 경작, 과잉 방목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해. 자, 토양 황폐화에 의한 식량 부족. 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농작물을 갖다가 재배를 해야 되는 건데 사막에 대한 면적이 점점 늘어나면은 거기다 농작물을 갖다가 재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량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수확량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황사에 대한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생태계가 모두 다 파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뭘 해줘야 되는 거냐? 뭐 너무나 뻔한 얘기죠. 이거는 자, 숲의 면적을 어떻게 해준다? 늘려준다. 그리고 산림 벌채 및 가축의 방목 최소화, 국제 협약에 대한 준수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풍이 이제 어떻게 부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엘니뇨와 라니냐를 갖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엘니뇨 같은 거는 평성보다 약해지면, 무역풍이 평소에 약해지면은, 라니냐 같은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지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뭐 무역풍이 강하다 약하다를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엘니뇨 이응 약하다 이응 이응입니다. 이응 그리고 라니냐는 강하니까 라강 뭐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강신형은 라면을 좋아해. 라면을 좋아하는 강신형 뭐 이렇게 외워줘도 좋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러한 그 무역풍에 대한 그 발생이 갑자기 이상화가 되면서 어떠한 영향이 우리 지구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용승과 침강인데, 뭐, 용승, 뭐, 이거는, 잠깐만요. 여기 이제 좀 더 자세가 나오네요. 이걸 하고 나면 선생님이 그 용승에 대해서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평상시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에서 아무래도 무역풍이 불겠죠? 이쪽에서 이쪽을 이제 우리가 무역풍이 분다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요. 여기로 가면 갈수록 아까 말했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물에 대한 기온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가 온도가 높을 거고 여기가 온도가 낮은 현상이 나오게 될 텐데 뭐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높게 돼버리면은 얘네들 자체가 저압대가 돼버립니다.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압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발이 발생이 되고 여기는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물에 의한 온도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고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고기압이고 이건 저기압이 형성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저압대에서는요, 우리가 상승 기류가 발생이 된다고 해주고, 그쪽에서 우리가 뭐가 형성이 된다고 해주냐면 이제 구름이 형성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비가 쫙쫙쫙쫙 내리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강수량이 많다. 그에 비해 이제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동쪽이죠. 동태평양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하강기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강기류라고 얘기를 해줘요. 구름이 오히려 소멸이 나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좀 건조하다. 고온 건조하다고 얘기를 해줘요. 고온 건조하다. 자, 근데 그리고 여기 있던 물이 이제 왼쪽 이동하게 됨으로써 땅에 있었던 물들이 이제 위로 증발하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물이 이렇게 이동이 되다 보면은 이제 물이 이동이 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물이 이렇게 이동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바람이 부니까. 그치? 근데 이 와중에 여기에 이렇게 채워주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 채워주는 물.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심해층에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요것이 이제 저기 심해층에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심해층. 자,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용승이라 그래요. 용승. 심해층에 있는 물이 올라오게 됨으로써 이제 여기에서 빠진 물에 대한
어떠한 그런 메꾸미에 대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건데 깊은 물에서 오게 되는 거겠죠. 깊은 물에서 심해지게 올라오는 물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기 안에는 식물 플랑크톤이라든가 영양염료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획량이 증가하다, 어획량이 많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근데 봐봐요. 엘니뇨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약하다 보니까 물에 대한 이동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예, 덜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난데없이 조금 이상하죠. 여기에서 보시면요, 여기가 한가운데로 치면은요, 조금 남아메리카에 좀 가까운 쪽으로 얘네들이 뭘 만들어내냐면은 상승기류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상승기류를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상한 데서 비가 내린다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지금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여기 인도네시아 쪽에 가보면요, 하강기류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강기류가 맞죠? 하강기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구름이 생성이 돼야 되는 건데 하강기류가 나왔기 때문에 구름이 빨려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강수량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강수량이 떨어지니까 가뭄이 오겠죠. 여기는 가뭄이. 그지? 그에 반해 자 말이 이쪽 위치라고 했지 사실 구름이 여기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고온건조였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강수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강수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거고, 뭐, 얘네들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홍수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비가 안 왔다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홍수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역풍 자체가 약하게 되면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고 가야 되는데 약해지다 보니까 조금밖에 못 간 거야. 그게 한가운데까지도 간 게 아니라 약간 동태평양 부근 쪽에서 얘네들이 상승기류가 나오다 보니까 구름이 그쪽에서 비가 생성이 됨으로써 비가 쫙쫙쫙 내리다 보니까 남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홍수가 날 수가 있다. 그에 반해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소멸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가뭄 현상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심해층에서 올라오게 되는 용승 같은 경우도 많겠어요, 적겠어요. 물이 아주 조금밖에 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심해층에서 올라오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평상시보다 적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획량도 감소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에 반해 이제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말도 안 되게 가는 거야. 물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평상시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기류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비가 쫙쫙쫙쫙쫙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과해도 좋은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는요, 상승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강수가 많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여기서도 홍수가 나타난다. 근데 여기도 좀 적당해야지. 여기서만 비가 쫙쫙쫙쫙 내리고 여기서 물이 다 이동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어느 적당히 돼야 되는 걸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는 하강기류가 그대로 나오지만은 그게 더 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기는 고온건조했는데 여기는 아예 뭐가 오게 되면 가뭄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우리가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용승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용승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또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은요. 봐봐. 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용승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용승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그럼 이렇게 채워줬지만 알다시피 얘는 어디서 오는 물이에요? 심해층에서 오는 물이니까 온도가 어때요?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들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인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떼죽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획량이 또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던 내용을 갖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무역부에서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서로 흐름이 약화가 되고 흐름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쪽 같은 경우는 표준선 높지만 여기는 낮아요. 그죠? 왜냐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니까, 그지? 이쪽에서 물이 밀리고 이쪽에서 물이 밀리니까 양쪽에서 이제 심해층에 있던 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심해층의 온도가 낮다 그랬어요. 그 용승. 그러니까 용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물은 온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표준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표준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상승기류가 나오는데 거기는 심해층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기가 가열돼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굴이 만들면서 강수가 나오는 건데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비가 오지 않아 강수량이 감소돼서 날씨가 건조해졌다. 가뭄이 발생됐다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됨으로써 강수량이 증가했다. 홍수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동태평양 가볼게요. 동태평양. 동태평양이면 이제 우리가 이쪽을 얘기해 주는 거겠죠. 이쪽, 그죠? 이쪽을 얘기해 주게 되는 거야. 동태평양은. 자, 찬해수가 용승이 되면서 표준선이 떨어지게 됩니다. 용승이 약한 표준선이 증가하게 됩니다. 용승 강한 표준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왜? 용승 자체가 심해층에서 올라오는 물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굉장히 차가워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하강기류가 형성되면서 맑고 건조한 날씨, 영양분이 풍부한 찬해수가 용승하여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찬해수 용승이 줄어들어 평상시보다 어획량이 감소가 되었고요. 자, 비가 오지 않아 강수량이 감소하고 날씨가 건조하고, 그리고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게 빠졌네요. 자, 어획량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나무에 나이테온과 빙하코 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 양상을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화산 활동에 의해 다량의 화산재가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의 기온이 높아진 게 아니라 햇빛 차단에 의해서 오히려 기온이 낮아진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X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자, 기후변화의 원인에는 수력 분포의 변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지표의 반사율 변화, 대기 중 이산탄소 농도 변화 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가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보면은요,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요소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꼭 암기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기 중에 수증기는 적외선 흡수한다 그랬어요. 이산탄소는 태양 복사 에너지 통과시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구 재방치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대기가 없었다면은 지표 온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훨씬 낮았을 것이다. 왜냐면은 대기가 없었다라는 거는요, 대기가 없었다는 거는 수증기가 없고, 그리고 이산탄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인데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기체의 종류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온실효과 증대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구 온난화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자,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에는 무분별한 산림 파괴 억제, 그리고 농경지 개간 억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빙하 면적은 감소하겠습니다. 빙하가 높겠죠. 수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하겠죠. 그래서 열팽창이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여름철 길이가 길어지고 겨울철 길이가 짧아지는 등의 계절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말 되겠죠? 길이가 길어지고, 그래서 뭐 여름철의 길이가 길어지면서도 이제 봄 시기가 길어지게 됨으로써 개나리에 대한 봄에 필 꽃들에 대한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 이런 거 앞에서 우리가 다뤄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기 대순환에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위도 남는 저희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틀렸죠. 에너지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이제 이동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위도 38도 부근에서는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 같다 에너지의 이동이 거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에너지의 이동은요, 뭐로 일어나냐면요, 바람, 해류라고 얘기해 줬는데, 선생님 아까 전에 이거는 꼭 짚고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줬던 거 있었어요. 앞에 한번 돌려서 봐보면 나와 있는데,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쪽이 제가 중위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 38도라고 얘기해 주는 건 중위도 부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12번은 이제 엑소, 이동량이 가장 최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람이 가장 많이 불기 때문에. 그 다음 13번 한번 가볼게요. 지구의 자전에 의한 전항력이 작용해요. 전항력은 코리올리 힘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대기순환, 극순환, 페레순환, 헤들리 순환으로 나누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적도 부근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기류가 발생된다고 나와 있는데 적도 지방에는 이제 직접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생된다는 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5번에 가볼게요. 헤들리 순환이 나타난 적도 위도 3도 부에서 지상에서는 무슨 풍이 부냐면은 무역풍이 분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페레순환이 나타난 위도 30도에서 60도 지역의 지상에는 뭐가 분다? 여기서는 편서풍이 분다. 자, 17번에 대기 대선은 해수의 표층순환 형성하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 되겠죠. 그렇죠. 대기 대순환, 바람이나 해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갖다가 이동해주게 됨으로써 균일하게 퍼뜨려준다. 양적 균형 이루려고 한다. 지구 자체 저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18번에 A의 순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무슨 순환이라고 그랬어요? 18번은 우리가 이거를 헤들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해 줬었다. 기억나시죠? 헤들리 순환. 자, 그 다음에 A부터 C 중에 직접 순환을 모두 고른다면은 얘네들이 직접 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A와 C가 직접 순환이 되는 거고, A와, 그죠. 이 아예 나눠져 있네요. 자, A와 C다. 이렇게 보이겠죠? 자, 서풍계열의 발리가 이거 편서풍이죠. 편서풍. 편서풍 하면 누가 해당되는 거였습니까? B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래서 B 쓰시면 되겠고. A부터 C 중에 엘니뇨, 라니냐와 관련 있는 것은 무역풍이 되는 거니까 A에 해당되겠죠. A가 해당되겠다. 21번에. 그 다음에 자, 가보겠습니다. 자, 25번 A부터 D 중에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곳은 어디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외워줘야 되는 부분 되겠죠. 멕시코 만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C 쪽에 해당되겠습니다. C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이다. 여기다 써줘야 되겠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표층 해류의 순환은 적도를 경계로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아까 말했죠? 무조건 상하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려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나오는데, 그쵸? 이거는 무역풍에 해당되는 거죠? 적도 해류요, 적도 해류. 적도 쪽에서 이제 부는 바람을 갖다 얘기해주게 되는 건데, 위아래로는 북쪽이면 북적도 해류, 남쪽이면 남적도 해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24번에도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아열 땐 잠깐 무슨 방향이라고 했냐면, 얘는 시계 방향이라고 해줬고, 대칭적으로 이루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시계 방향을 이루고 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시계 방향 흐르는 거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A의 흐름을 갖다가 얘기해 드리자면은요. 자, 26번에 A의 해류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북적도 해류라고 얘기해 줍니다. 북적도 해류. 그렇죠? 북적도 해류다라고 얘기해 주고 B 해류의 이름은 우리가 쿠로시오 해류라고도 얘기해 줍니다. 쿠로시오 해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C 해류의 영향을 준 말,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편서풍이라고 얘기한다. 편서풍이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자, 땡땡땡은 적도 근처 동태평 해역의 표층수온이 평균보다 높은 상태에 지속되는 현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그 동태평 해역의 표층수온이 이제 여기에 이제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상승기류가 나오게 되는 현상을 얘기해주게 되는 거야. 그럼 무역풍이 강하게 불어야겠어요? 약하게 불어야 되겠어요? 약하게 불어야 되는 거니까 이응 이렇게 외워주라 그랬죠? 그래서 엘니뇨. 그쵸? 엘니뇨. 자, 엘니뇨 발생 시 평소보다 강한 무역풍에 의해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해수 이동이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약하니까 X가 되겠죠. 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자, 엘니뇨 발생 시 동태평양 부근의 용승이 약화되어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심해층 자체가, 용승 자체가 심해층에서 올라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 수온 자체가 굉장히 아까 낮다고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그죠? 온도가 굉장히 낮다고. 그쵸? 네, 그래서 심해층에서 올라오는 물 자체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평상시보다는 수온이 높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에 가볼게요. 자, 동태평분에서 찬 해수의 용승이 줄어들어. 그쵸? 어획량 평소보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네, 그러면 X. 자, 33번 가보겠습니다. 자, 33번 가보시면은요. 자, 엘니뇨 발생 시 서태평양 해역의 하강기류가 발달하여 강수량이 적어지고 가뭄이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약하게 되는 거니까. 자, A, B 중 엘니뇨 시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로 나와 있는데, 엘니뇨라고 얘기해주면 무역풍이 약하게 부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는 양이 많아져야 되는 거니까 3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A라고 볼 수가 있겠죠? A, 이쪽으로 가야 돼요.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자, 35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자, 가는 평상시 나는 엘니뇨 발생시예요. 그리고 이건 동태평양이야. 지금 가보다 나에서 무역풍의 세기가 약하다겠죠? 약하다. 그죠? 엘니뇨는 약하다예요. X. 가보다 나에서 동태평양, 서태평양 표층수온의 차이가 적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일단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요쪽과 요쪽, 그리고 요쪽과 요쪽에 대해서 이제 수온 차이가 되는 건데, 여기는 아무래도 심해층에서 이제 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용승이 발생되니까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여기는 온도가 높아요. 이게 평상시야. 근데 찬해수가 적다 보니까 여기가 온도가 낮은 정도가 좀 덜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온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이 온도 차이와 이 온도 차이를 비교하면 아무래도 여기가 더 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차이가 적다. 우리가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보다 나에서 동태평양 어획량이 적다. X가 되겠죠. 그죠? 30번에 X. 그 다음에 38번에 가보다 나에서 동태평양 강수량이 많다고 나와 있는데 가보다 나에서 동태평양 강수량이 많겠죠. 그지? 선생님 아까 말해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막 주변의 지연의 토지가 기후변화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황폐해져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얘기를 한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막화는 주로 상승기류가 나오면 이건 강수량이 증가하는 건데 상승기류가 아니라 하강기류가 돼야 되겠죠. 하강기류, 그죠? 하강기로 따져 적도 부근이나 이것도 30도 부근이어야 돼요. 30도 부근, 그죠? 이건 아예 지역적인 내용이 되는 걸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40번에는 X가 되겠습니다. 자, 41번에 가볼게요. 자, 대기 대순환 지구온난화는 사막화의 자연적인 원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쵸?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대기 대순환과 지구온난화는 사막화의 자연적인 원인이다. 자,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는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쵸? 사막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황사가 오게 되는 게 그거는 모래바람이 날라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미세먼지가 날라온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사막화를 늦추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는 이제 산림벌채 최소화하기 위한 각축 방목 줄이기, 숲의 면적 늘리기 등이 있다. 이건 맞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은 OX 퀴즈를 좀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면에서 외울 것도 되게 많지만 그 안에서 원리를 갖다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뭐 1단원에서 우리 지구 시스템 같은, 아니다, 다시. 1단원에서 우주라든가 2단원에서 지구 시스템 이랑 배웠던 거랑 좀 다르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는 문제도 정말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개념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숫자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끝났고 선생님이랑 이제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은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다시 물리 시작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학의 가장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음 개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